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오늘 산회됐고 다음 주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희룡 후보자 또 박진 후보자도 같은 날 청문회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로 예정돼 있었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다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니까 일단 뭐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다행입니다. 예, 그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사청문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준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이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더더구나 이번에 한덕수 우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자료 제출 양이 많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그만큼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더더구나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셨으면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공직과 로펌, 공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10년 사이에 재산이 뭐 40억에서 80억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총리 내정자 부인께서는 직업이 가사로 돼 있거든요. 가사로 돼 있는데 10년 사이에 재산이 8억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뭐 직업이 가사면 재산이 그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현금성 예금이 23억을 넘어갑니다. 부인께서 직업이 가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혀 제출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파행을 겪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야 되겠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청문회가 불꽃 튀는 청문회가 되겠군요. 지금 저도 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네.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이게 굉장히 이제 온화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국무총리 끝나시고 난 뒤에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사회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퍼블릭 마인드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퍼블릭 마인드가. 그러니까 김앤장에서 그 20억이 넘는 돈을 받고 또 무역협회장 할 때 퇴직금까지 해가지고 또 23억 5천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외국계 기업과 또 집을 임대해주고 또 부인의 또 전시회 논란도 있습니다. 주미대사를 할 때 주미대사관 산하에 있는 이 총영사관이라든지 한국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경력이 없던 부인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 전시회를 그것을 이제 경력 삼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인전을 열거든요. 근데 개인전을 여는데 이걸 또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그림을 구매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림을 판매한 내역이라든지 또 세금을 낸 내역 이런 것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저는 사회 어른으로서 그냥 그러고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그 뒤로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이제 생활을 좀 해오신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덕수 후보자가 공인으로서의 의식 퍼블릭 마인드가 너무 없었다라는 부분 또 오늘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김용태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이게 어떠세요? 어쨌든 저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국회법상 또 임명동의안이 왔을 때 20여일 안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안에서 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진 것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회장 안에서 좀 많이 해명을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없었다면
우리가 법상 그 장관 후보자는 총리가 제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많이 우려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총리 인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 전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사청문회 자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있으신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어제죠. 어제 최고위 때 확인한 결과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약 1000여 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좀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 중에 좀 억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40년이 된 그 한덕수 후보자 모친과 부친에 대한 어떤 재산, 어떤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1970년대인가요? 80년대 사무관 시절의 봉급 내역 이런 것을 제출하라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굉장히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민주당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거의 문재인 정권의 총리 후보자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세균 후보자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5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한 319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1000여 건을 자료 제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한 81% 정도의 수준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250건 중에 50여 %만 제출했습니다. 그런 점을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서는 성실하게 자료의 답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문회 끝나면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의결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리가 인준이 안 된다면 장관 후보자 제청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께서도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있어서는 다 검증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이 서신다면 좀 협치를 통해서 새 정부가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난 5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민생 경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예, 민주당도 이제 사실 이제 큰 선거에서 졌습니다.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왜 졌는지.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게 마구잡이로 발목 잡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데 마구잡이로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마구잡이로 발목 잡기 하는 레슬링 선수 뭐 이런 이미지를 가장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도입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2000년 16대 국회 처음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2년 됐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제 도입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고위공직자 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민의 상식과 평균적 눈높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좀 검증해달라. 네. 말하자면 투명 사회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직 임명의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바로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의혹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잡기로 일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검증할 것은 검증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는 공직 윤리를 검증을 하고 한쪽으로는 공직 역량을 검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채고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전에 이제 이건 사실관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 하면 이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근데 이분들은 평생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평생을 선거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받고 그다음에 경쟁하는 상대 후보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세균, 김부겸 이분들은 이전에 장관도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될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려졌거나 아니면 이미 다 소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직과 로펌과 또 공직을 오가면서 하는 이 한덕수 후보자와는 질적으로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일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발목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계산 내역 한 10년치 갖다 주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내역인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4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내라 그랬는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자료 제출 요구로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당만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주호영 의원하고 지금 인사청문위원이신 주호영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도 돌아가신 부모님 50년 전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목 잡기가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가지고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펌에 가가지고 4년 4개월 동안 20억 가까이 돈을 벌었는데 그럼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변호사가 아니시잖아요. 로펌은 법률회사인데 그럼 무슨 일을 하셨길래 20억 정도를 받았는지 이걸 지금 밝히라는 것인데 이걸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온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회사에 고문을 하면서 무슨 자문을 하고 고문 역할을 했는지 20억을 받았는데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20억이면 평생을 벌어도 20억을 못 버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과연 총리로서 만약 그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총리로서 사적 이해관계,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를 했던 삶을 살았다면 과연 이 퍼블릭 마인드로 무장이 돼가지고 공익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저는 네, 잠깐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공직 역량과 공직 윤리를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 관련해서 그런 로펌에서 활동하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국민께 답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당연히 국민께 알려드려야 되고 하는 점인데 영업비밀 측면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영업비밀 관련해서 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청문회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또 월요일에 원희룡, 박진 후보자, 수요일에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저희 YTN이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 이슈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오늘도 뜨겁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 만났습니다마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합니다. 국민 여론은 물론 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의장 중재안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4개 범죄 수사권을 함께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악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자고우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또 주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합의해놓고 웬 말이냐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자 이번에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입장 듣겠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원내대표께서 협상 중재안을 서명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든지 검찰의 기소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수사권이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많은 것을 의견을 교환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야당이고 소수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172석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중재안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수사권에 대해서 1차 수사권은 없지만 최소한 보안 수사권이 인정되면서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막았다라는 생각에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검찰의 부패와 경제에 관련한 1차 직접 수사권도 저희 이 중재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있어서 원내 지도부로서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정말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또 공직자죠. 그리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 정치인이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을 수사를 배제하는 경찰로 넘기는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주말에 굉장히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지도부는 금요일 날 중재안이 됐는데 최고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 간에는 주말간에 이러한 것이 원래 저희 원론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지만 이건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 날 저희 최고위원회가 재논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재안을 협상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했다라고 민주당도 말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재안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비판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회의 때 의견이 다 똑같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뭐 토론이 좀 있었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중재안을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전재수 의원님. 근데 제가 김채구님께 그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추인이 된 것을 최고위가 뒤집을 수 있는 당헌 당규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현대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당헌 당규상 제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없지만 최고위원회라는 것은 당헌 당규의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여기는 원내입니다. 원내. 예. 국회에서의 대표자, 지도자는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손으로 직접 뽑는 것입니다. 당이 할 일이 있고 당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이고 원내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일을. 그것도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처지가 사실은 오늘 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위원회 곧 해부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현직 당대표가 아직 그 성상남 의혹에 수사도 안 됐고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윤리위원회에 징계 해부가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무튼 이례적인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니시고 당의 원내대표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내정자 신분의 한동훈 내정자와 통화를 해서 주말에 재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도대체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더더구나 당대표와 장관 내정자가 통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해오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합의를 하고 오케이 해가 통과시킨 것을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당헌 당규상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장관도 아니고 내정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앞으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뭘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의했다 손 칩시다.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더더구나요.
뭐 과정 중에 못 지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합의 사항입니다. 더더구나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강대강으로 막 치닫다가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를 하면서 의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안을 냈고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 합의된 사항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한다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이게 부합하는 건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거범죄 있지 않습니까? 선거범죄의 99.9%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이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범죄 혐의가 없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공소유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거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막 선거범죄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처럼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부패 범죄를 남겨놨던 것은 검찰의 6대 범죄 중에 사실상 전체 수사의 99%가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입니다. 99%가. 대형 참사 범죄라든지 방산비리 범죄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 이 범죄 수사는 주로 검경 합동 수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체 6대 범죄의 99%는 경제범죄, 부패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검찰에 남겨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이런 지금 것을 가지고서 지금 저 당선자 도 아니고 저 장관도 아니고 장관 내정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당 대표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천지 이렇게 국회의장이 중재를 한 입법부 수장이 중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네. 자, 김용태 관련해서 최고위원.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네. 먼저 당 대표의 오늘 내일 말씀하시는데 설사 이게 관련해서 당 대표의 성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된 문제와 검수완박을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당 지도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안은 무조건 저희 원칙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막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원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말 그대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서 통과시켰다면 오롯이 이 책임, 국민에게 떨어질 어떤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이 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재안을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전략적인 판단이어서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안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재안이라는 것이 검수완박이거든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여야가 함께 질 수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당 지도부가 여기서 제동을 걸고 중재안을 다시 재협상을 얘기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시 통과된다면 원안대로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이 원안이든 중재안이든 입법을 강행하려고 할 때는 국민의 저항과 많은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내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당 지도부가 다시 재협상을 논의하는 것이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은 당 지도부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가지는 어떤 사회의 영향력이나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요. 헌법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민했을 때 이것은 저희 비판을 무섭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고
또 형사 전문가, 사법 전문가라든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또 전재수 의원님께서 저희 당대표께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 통화를 통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뭐 민주당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조국 사수대를 작성했던 그런 민주당과 다르고 저희 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장관 지명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일선에서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적절한 조언을 갖는데 하나의 조언이었던 것이고요. 많은 당내 전문가와 많은 당원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최고 의원님께는 오늘 그 신문 그 조간신문에는 윤석열 당선인 한마디에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그 일면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처음에는 합의된 것을 존중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좀 입장이 바뀐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여야의 합의를 왜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요? 당선인의 의중도 물론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바꾸는 것에 재협상을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당선인의 의중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정말 국민께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당선인께서도 일선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의원님께는 어쨌건 그 국민의힘의 입장이 주말 사이에 바뀌게 된 것에는 여론이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중에 이제 핵심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선거범죄하고 공직자범죄인데 아까 선거범죄 99.9%를 경찰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 공안부에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여기서 경찰에서 못 잡아내는 것들이 많다라는 반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부패 경제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 재평가 문제라든가 경제성 조작 문제라든가 또 울산시장 그 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부패 경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 수사 못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수사 실무 차원에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수사 실무 편람을 만들든지 해서 조정하면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드루킹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검찰도 못 밝힌 겁니다.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범죄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고도의 수사 역량을 가지고 수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로 이제 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허위 사실, 특히 이제 선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하고 허위 사실이거든요. 이 금방 다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고도의 수사 역량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만큼 수사 기간이 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명확해요. 누가 누구한테 돈 줬다 안 줬다. 그거 그냥 다 그 금융 계좌 내역이나 진술 확보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고도의 무슨 수사 역량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검찰이 이제 선거사범을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고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이 전부 수사를 다 해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또 증거 능력에 의심이 되면은 보완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또는 이제 공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가지고 해왔던 것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예를 들어가지고 마치 모든 공직 후보자를 잠재적 범죄자들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감시 견제 안 받고 그냥 불법을 그냥 막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김채국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든 지금 지방선거 뛰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이 뭐를 하나를 할 때마다 선관위에 다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 듣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서류로 다 남겨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돈 뿌리고 뭐 불법 선거운동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거 하는 순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슨 정치인들이 5만 가지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검찰이 수사 못하겠다. 그것은 지금 현장에서 이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여러 후보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번복하니까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더 키워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말하자면 취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키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짧게 네, 말씀만 짧게. 드려도 될까요?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은 물론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외압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 범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검찰총장의 그럼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도 법에 저희가 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보다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시 소수의 어떤 잘못된 선거 범죄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경찰은 행정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과연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정치권이 국민의 우려나 어떤 걱정을 좀 잘 반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경찰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정확하게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아니, 수사를 준사법기관이라는 독립한다는 것은 말씀. 검찰이 이야기하는 임의적인 성격 규정이고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부 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그러기 때문에 외압에 더 취약하다. 그거는 15만 경찰 분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엊그제 당선되시고 난 뒤에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 수사만 일삼아 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찰이 외압에 취약하고 검찰은 외압에 취약하지 않다면 홍준표 대표도 검사 출신이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외압에 취약한 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국의 15만 경찰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은 조심하셔야 돼요. 경찰의 수사를 제가 모르는 어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찰은 물론 행정부지만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도 변명으로 이제 보장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견제 역할을 하면서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이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경찰을 무시했다는 표현으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 수사를 자, 경찰이 여기까지 하시죠. 99.1%를 하고 여기까지 하시죠. 있다니까요. 자, 좀 과열되는 것 같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제 같은 논쟁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JTBC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안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마지막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짧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편안하게 잘 봤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예. 김치고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중재안을 처리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안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을 일이었는데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 책임을 여야가 모두 떠넘기는 거였는데 다시 저희가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중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좀 검수완박에 대한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한동훈 후보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대담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서 여러 가지 법무 행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검찰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저지. 입장 밝히는 것과 저지하겠다는 것은 뭔가 액션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말하자면 장입니다. 법무부라는 곳에. 의견은 충분히 피력할 수 있지만 무슨 액션과 어떤 뭐 플랜을 전제로 한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것은 장관도 아닐 뿐더러 내정자 신분에서 그럼 어떻게 저지할 겁니까? 어떻게? 이준석과 통화해가지고 이준석을 시켜서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걸 엎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정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그래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이 검수완박에 대한 공청회 성격도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 경험이라든지 거기서 느끼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인사청문회장에서 인사청문위원들과 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성격과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당선에 대해서 아이러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크게 정치적으로 그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반대쪽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니까 역설적이죠. 그러한 상황을 그냥 이야기한 것으로 뭐 편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김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단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사정기관장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출신까지 모두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정의라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잘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더 허용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네, 꼭 네, 네.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 지금은 이제 검수완박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이것을 다 검수완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게 어감이 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무슨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사탕 뺏어가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좀 우리 YTN 그 뉴스앤뉴스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사법 절차상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이 이르는 모든 과정을 검찰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사라는 한 부분만 이제 경찰에게 다른 전문 수사기관에 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기소, 구형, 공판, 공소유지,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창 그냥 다 뺏어가지고 검찰 조직을 식물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는 것은 어떤 특권의 영역, 기득권의 영역을 계속해서 줄여왔던 역사입니다.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분산해가지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이제 국민 피해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검찰이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범죄 저질러도 제 식구 감사주기 하고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도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인 권력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이 70년 동안의 권력을 이제는 나누고 분산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특권과 기득권을 하나씩 줄여왔던 그 역사적 과정 위에 검찰도 올려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강자가 약자에게 사탕 뺏어 먹듯이 이렇게 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해도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연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국회에 청구가 돼도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방탄국회 열어가지고 제 식구 감싸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통합니다. 이 특권과 기득권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검찰도 의원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나가셨고요.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예, 더 허용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채구 의원님 반론 듣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네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공수처법을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지금 와서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검수완박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수완박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다 폐지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르면 내일 본회의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 상황 정말 뜨겁습니다. 상황 계속해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용태 최고위원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끝나고 나갈 때는 다 웃으면서 악수하고 나가시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반발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요청 이후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논의가 평행선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13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의결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와 기대 등이 담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어젯밤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핵 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8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내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할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은 주 후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추진하는 방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가 13조 7천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이번 의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협의단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20분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단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담긴 친서를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협의단은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이른바 항일 빨치산 이 군대입니다. 창설 90주년 맞아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 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근본 이익 침탈 시 이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열병식 개최 사실을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경축 열병식을 어제 저녁 평양에서 거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이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자신들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하면 핵무력은 의회에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사시 핵무력 사용을 시사한 그간의 발언에서 더 나아가 핵 위협을 더 노골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제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장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이번까지 총 12차례의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2014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번 열병식에 직접 참석했고 이 가운데 이번까지 5번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맞춰 열병식이 열린 것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항일 빨치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집권 10년을 맞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핵무기를 쏘아서 보낼 수 있는 투발 수단, 어떤 무기를 열병식 때 공개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열병식에 최신형 전술 미사일 종대, 또 초대형 방사포 종대, 그리고 전략 미사일 종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7형이 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예행 연습에서만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또 병력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 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동원된 병력 15,000여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어젯밤 9시쯤부터 식전 행사를 하고 밤 10시쯤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본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북한은 25일 0시 심야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열리지 않았었는데 일각에서는 비가 내리는 등 날씨 때문에 지연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은 오늘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열병식 장면을 녹화 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적, 외교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장관은 폴란드에서 극비리의 기차를 이용해 키이우를 오갔는데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기차역 여러 곳을 폭격해 적어도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 정부 최고 인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권보다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sought as its principal aim to totally subjugate Ukraine, to take away its sovereignty, to take away its independence. That has failed. 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한 뒤 4천억 원대의 군사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동맹국에도 9천억 원 가까이 되는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원대에 이르는 탄약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What you've done in repelling the Russians in the Battle of Kyiv was extraordinary and inspiring, quite frankly, to the rest of the world. We are here to support you in every way possible. 외교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우크라이나 대사를 곧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로 철수했던 외교관들도 조만간 우크라이나로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차를 이용해 키이우를 방문한 뒤 다시 기차를 통해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날 우크라이나의 기차역 여러 곳을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은 중부와 서부의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전쟁과 3차 대전의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서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 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을 겨냥해서 핵전쟁 위험을 부풀리려는 세력이 많다며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찰이 유럽연합 EU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측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검찰총장과 이번 침공에 따른 전쟁 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ICC가 2002년 설립 이후 다른 나라와 합동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90살 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던 할머니가 같은 병원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입소자들의 방에 남성 입소자가 뒷짐을 진 채 들어섭니다. 맨 끝자리에 누운 90살 A 할머니에게 다가서더니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고 비틉니다. 할머니가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코와 입을 짓누릅니다. 폭행과 위협은 3분 넘게 이어졌고 뒤늦게 요양원 관계자가 말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사건 당일 요양원은 할머니 자녀들에게 치매 환자가 팔을 비틀었을 뿐 별일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노모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자꾸 해달라는데 신고를 한 걸로 하고 엄마를 좀 안심시키면 안 되겠느냐. 당장 여기서 죽을 것 같고요. 너무 무섭다. 옮겨달라. 곧바로 요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또다시 돌아온 답변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이 노모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녀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요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게 뭐 별거냐. 그러면 지금 폭력이 있고 그런 건 뭡니까? 폭력이 있었어? 잘 못 봤네? 이제 말을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요양원 측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이제 큰일 아니다 그랬다가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하자 주의하자고 괜찮은데 결국에 금전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계속 협박적인 얘기만 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수급자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지자체장이 업무 정지나 시설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만 폭행은 또 전문 상황이거든요. 일단 영업정지라든가 일단 영업정지가 안 되면은 과태료 처분다든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할머니 가족들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출석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 문제를 정파 문제로 가르지 말라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석 당대표에게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오세훈 시장에게만 유독 이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과 그 전 시장에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세훈 시장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요구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출신이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의 출신이든 관계없이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도 지하철에 탑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을 정치적인 정파 문제로 가르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아직도 동물 학대 행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보면 알 수 없는 흙밭 사이의 이것. 설마 강아지의 입과 코일까? 무심코 밟을 수도 있어서 상상조차 어려운 이 모습. 그러나 실제 상황입니다. 입과 코만 빼놓고 땅속에 파묻힌 푸들입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푸들 주인은 자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꽃밭 사이, 흙밭과 마찬가지로 꽃밭이 무성해서 잘 뒤지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웬일이야. 강아지 입이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있고 앞발도 등 뒤로 단단히 끈으로 묶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게 묶어놨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놨지? 그거는 솔직히 사람이, 제가 어제 쓴 것도 그런데 사람이 아니죠. 이런 식의 동물 학대를 하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말쯤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굶겨 죽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방치나 관리 의무 소홀 등의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맹견 사육은 당국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법상 맹견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풋볼 테리어 등의 5종류와 그 잡종인데 내후년부터는 시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존 맹견 사육자도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동물 관련 수입과 판매, 장매업도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반려동물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동물 학대 행위를 줄이는 등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게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제 시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반려동물을 누군가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탈바꿈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울진 산불이 일어난 지가 2달이 다 돼 갑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일단 임시주택이 만들어져서 한숨은 돌렸지만은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마련할 길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여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 1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만 320여 세대에 달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모텔이나 마을회관을 전전하며 복구 작업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집을 불에 태우고 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섭섭합니다. 잠자리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모든 게 불편하니 그나마 마을에 임시 조립주택이 만들어지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27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은 상하수도와 전기, 냉난방 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료 없이 길게는 2년까지 살 수 있지만 불안정한 생활을 끝내려면 새 집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하지만 전파된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9천만 원 정도여서 새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는 LH와 경북개발공사 등과 함께 복구 재원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188동을 마련했는데 거의 다 입주를 하고 이번 말까지는 다 입주를 할 겁니다. 우리 이재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만큼 여름 휴가와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각종 행사를 울진에서 개최하도록 대기업과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8만 361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확진자 숫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82명으로 지난달 2일 96명 이후 55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5명 줄어 현재 613명입니다.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이 담긴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실외 마스크와 격리 의무 해제 시점도 담길 예정입니다. 홍경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과 방안이 담길 것이며 해제 시점은 치명률과 전파력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안과 시점 등도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지금 한 달째 봉쇄 중입니다.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수도인 베이징, 여기 인구가 2,200만 명인데요. 여기도 상하이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재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취재하고 있는 강성웅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강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베이징입니다. 네. 아니 베이징도 상하이처럼 봉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베이징시 당국이나 이곳 시민들 모두 봉쇄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 베이징 봉쇄설이 빠르게 퍼지면서요. 시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밤에 한 번, 그리고 어제 낮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두 번 마트에 가봤는데요. 주로 돼지고기, 야채, 라면, 그리고 생수 이런 매대가 텅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나 베이징시 당국이 이 봉쇄설을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늘리도록 했고요. 일부 마트는 손님이 없을 때까지 문을 닫지 않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것도 있습니다. 마치 봉쇄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재기에 나선 베이징 시민들의 말을 여기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你不排队的吗？排队。看不到在哪，我看那上海大家都在抢菜嘛，大家都在买，就怕到时候赶不上。我觉得应该能控制得住的，毕竟道听途说上海，因为我没有实地看到过，但是道听途说上海那边怎么样的，我觉得在北京的话会更加谨慎、更加严谨的。 네,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일부 구역은 이미 봉쇄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적인 완전한 봉쇄는 아니지만요. 어제부터 저희 이곳 베이징 지국 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구역이 봉쇄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보이는 쪽에서요. 여기는 지금 장안제라는 베이징 중심가인데 여기서부터 한 3.5km 떨어진 특정 구역이 지금 봉쇄 상태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걸로는 이제 관리 봉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는 현재 나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4km 정도 되는 구역, 이 구역 안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밖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출근이나 등교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또 아울러 식당이나 영화관 등의 영업이 금지됐고요. 외부 지역 사람들도 당연히 이곳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사실상 이 가로 세로 4km 구역, 15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이 구역이 차단됐습니다. 이곳 말고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아파트 한 동 또는 한 건물 이런 단위로 봉쇄된 곳이 베이징 시내에 오늘 아침까지 124곳이나 됩니다. 중국에서 이런 소구역별 봉쇄는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해서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서든 주변에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면 곧바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원치 않게 갇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차오양구라는 곳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강성 특파원이 보도하는데도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베이징의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길래 이 봉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현재 오늘 아침 상황을 보니까요. 어제 하루 신규 감염자 수를 세어보니 32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차오양구 전체가 봉쇄된 건 아니고요. 이곳에서 가까운 가로 세로 4km, 그러니까 한 15제곱킬로미터 구역이 봉쇄가 됐고요. 차오양구는 전면 봉쇄는 아니고요. 차오양구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차오양구는 전 주민을 이틀에 한 번씩 전면 핵산 검사를, 전수 핵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첫날이어서 핵산 검사를 받고 출근했고요. 오늘은 이제 쉬고 결과를 본 다음에 내일 다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3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어떤 이번 베이징 봉쇄 여부를 보는 그 기준을 보면요. 선전시의 사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전시는 인구가 1,700만 명인데요. 지난 3월 달에 한 달보다 좀 더 됐죠. 한 달 전쯤에 하루 감염자가 119명으로 나오자 지난달 14일 한 달 전쯤에 도시 전체를 전격 봉쇄했습니다. 네. 선전시는 그런데 이런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봉쇄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감염자가 일주일 만에 없어질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조기 봉쇄, 선제적 봉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상하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전면적 봉쇄를 미루다가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봉쇄를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전시를 성공 사례로 보고 아마 베이징에도 이런 방식을 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전면 봉쇄 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부터 이제 중요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핵산 검사, 전수 핵산 검사가 일제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명이 어제 나왔는데 만약에 전수 검사를 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확진자로 나오면 어떤 판단을 할 겁니다. 앞서 선전 사례를 중국이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루 감염자가 아마 100명이 넘으면 그리고 이 증가의 추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전면 봉쇄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요. 베이징은 좀 선제적인 통제를 해서 상하이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그러시죠. 应该能控制得住的，毕竟，道听途说上海，因为我没有实地看到过，但是道听途说上海那边怎么样的，我觉得在北京的话会更加谨慎、更加严谨的。 네, 아까 인터뷰 잘못 나갔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특파원도 뭐 좀 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저도 여기 사무실에서 봉쇄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이제 물건을 좀 사뒀고요. 집에도 좀 사뒀고 또 이제 이불도 갖다 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전면적 봉쇄를 통한 통제, 당분간 유지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사망자 숫자입니다. 어제 신규 사망자 숫자가 52명입니다. 지난 22일만 해도 12명에 불과했는데 3일 만에 4배 이상이 급증한 겁니다. 최근 이틀 연속 50명대를 넘어서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강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감염자 수는 여전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루에 16,0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중국 당국이 스스로 의료 자원의 총량이 중국은 부족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2,670선을 탈환했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저가 매수 심리가 부각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91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증시 함께 보시죠. 지난주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자 기술주가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4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환율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상단을 누르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전면 봉쇄 조짐을 보이자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까지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도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은 서울 28도, 춘천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예년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남아있고 오늘 오후부터는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